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채 중에서 비유동부채 인정 사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채 인정 마지막 단계가 뭐가 나오느냐면 사채를 언젠가 때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채를 갖다가 갚을 때에는 만기 상환이 있고 만기 전 상환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만기 상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채 그 10만 원 3년 후에 만기가 되면 갚는다고 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년 사채 할인 만행차금 상각 다 해버릴 것이고 장부 금액은 결과론적으로 사채 금액하고 일치하게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사채하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 싹 보내주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 그 상환하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난리가 없죠. 비용 처리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만기에 상환하거나 또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연속 상환이 계획되어 있다면 언제 얼마 스케줄링이 되어 있으면 사지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한 그 금액을 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채를 상환하면서 손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의 그 자금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상환하게 되면 얘는 스케줄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할 때 여기 그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하는 규정이 생겨요. 그럼 오늘 또 처음 사채 상환 손실이라는 용어를 딱 저기 배우게 됐죠. 사채를 상환할 때 손실만 있을까? 아니요. 이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채 상환 손익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이 사채 상환 손익은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채를 상환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에 상환하거나 연속 상환하게 되면 사채 상환 손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럼 수시 상환하면 나타난다 그랬죠. 한번 봐요. 지금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채는 3년 후에 1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9만 5천 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차금이 4,800원 발생했단 말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수시 돈은 빌려 썼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갚아버렸어요. 돈이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차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채를 갖다가 여기 10만원 줄 거 있었는데 돈이 생겨서 갚아버렸으니 사채가 바로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10만원 그대로 그 채권자들한테 돈 보내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하고 회계 처리가 끝나느냔 말이죠. 이거 갖고 회계 처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왜? 회계 개정 과목에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이거 아직 상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당연히 사채를 지금 상환하는 마당에 얘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원래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환할 때 남아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요,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남은 것만큼이 사채 상환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회계 처리는 되게 간단해요. 별거는 아닌데 문제는 세무 1급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내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만약에 6개월이 지났다. 그럼 6개월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자도 줘야 되고 돈 나간 거 그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에 남은 거 다 없애주면은 그 나머지 차액이 사채 상환 손실이 된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얘가 출제되는 문제가 아닌지라 그냥 회계 처리 간단하게 하는 거 교재 65페이지에 설명 나와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재에서는 사채 상환 이익이 나왔죠. 그죠? 상환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왜? 얘는 아직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여유 자금으로 그냥 상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채 상환 여기 할 때 이렇게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즉 여기에서 문제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 일할 계산까지 해야 돼요. 날짜. 근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보편적으로 월할 계산 정도까지만 내기는 하지만 그 월할 계산 사채 할인 발행 자금도 월할 계산해서 금액 빼야 되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그 금액에 맞게끔 계산해 줘야 되고 그런 처리 과정을
어, 세무 1급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채를 상환할 때 만기 상환과 만기 전 상환이 있더라 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속상 만기 전 상환에서는 연속 상환이 있고 수시 상환이 있는데, 여기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는 그런 거래는 수시 상환할 때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 이 사채 상환 손익은 영업 외 손익에 해당되더라 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거기 사채 상환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보셔야 될 것이냐 하면은요, 순서가 요 다음이 이제 여러분이 그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퇴직연금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그 다음 파트 교재 순서로 따지면 그거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건데, 이런 내용만 용어만 구분하시면 되니까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는데,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교재 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걸 좀 이따 읽어보시고요. 제 설명만 먼저 잘 들으세요. 이 충당부채라는 것은 지금 대표적인 계정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랍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해서 기록됐던 거 아시죠? 그 몰라요? 여기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또 만들었어요, 제가. 아, 이렇게 성실성을 끝내준다니까. 그러면 이 충당부채라는 우선 용어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얘가 어떤 거에 해당이 돼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세무 2급에 추가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용어 구분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 충당부채는 우리가 배웠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충당부채는 지금 과거에 벌어진 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록할 수 있는 부채예요. 그러면 퇴직금은 직원들이 과거에 계속 일을 해왔으니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지 기록할 수 있느냐면 충당부채로, 두 번째로는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30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퇴직금 연수 계산해갖고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비슷한 것 뭐가 있느냐면 제품 품질 보증 충당부채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 냉장고를 만드는 가전업체에서 냉장고를 팔 때 거기 품질 보증서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거 폼으로 끼워놓은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를 해야 된다면 공짜로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품을 팔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품질 보증 그 기간 안에 수리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 공짜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리해주는 수리 기사나 부품들은 회사에서 자기네 돈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을 갖다가 우리 퇴직급여처럼 경험상으로 벌써 이렇게 기간 동안에 그런 게 발생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보증해줬으니까 지급해야 될 의무도 있죠. 그래서 제품 품질 보증 충당 부채라고 해서 부채로서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발생이 되는 금액은 나름대로 자기네 경험치로 판매된 금액의 2%다, 3%다, 5%다 그런 거 설정을 해 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러분이 처음 보여오시는 우발 부채라는 것은요, 우연히 발생하는 부채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발생하는 부채는 지난번에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 삼성하고 특허 분쟁, 디자인 분쟁 많이 산업재산권 갖고 소송이 걸렸었죠. 소송이 걸리게 돼서 아이폰에서 갤럭시에다가 1,000,000원 달라고, 그건 달라 그러면 네 그러고 줘요? 그건 그
판결 나는 니네 거 침해하지 않았어. 너희도 우리 거 똑같은 거 그렇게 썼잖아. 그냥 관례상으로 이렇게 썼던 걸 갖다가 네가 소송을 해? 그럼 나도 소송할 거야. 그래서 양쪽이 붙어갖고 전 세계적으로 소송전이 엄청 붙었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1,000만 원 주장했다고 해서 내가 지면 그 소송에서 지면 돈을 줘야 되겠지만 지금 소송이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주라고 판사가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 지금 얘는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지급해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지금 그 걔를 금액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다가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두 개 다가 안 맞잖아요. 지급해야 될 의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발부채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다만 이런 소송이 있다는 것을 그 재무제표의 주석에다가 반드시 기록해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망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재무제표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부채로서 기록을 하지는 않는다. 뭐는 우발부채는. 근데 반대 입장이 되면 얘는 우발자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소송을 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기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주장은 했겠죠.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우발부채의 상대적인 개념은 우발자산이에요. 뭐 소송이라는 거 하나만 딱 떠올리시면 아 충당부채는 이런 거구나, 우발부채는 이런 거구나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 용어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 제가 처음 우리 회계 배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용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에요. 그 용어 하나하나 잘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요거는 됐고요. 자, 그 다음 파트를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고 여기 전산 세무 2급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거마저 설명해드리고 부채 파트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기말이 되면은 회사에서는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퇴직금 저기 축에 기록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처음 기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퇴직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직원이 한 사람이 퇴사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전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0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의 그 퇴직금은 2,000원이래요. 그럼 10,000원에서 2,000원 뺐으면 되겠죠?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0원 뺐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퇴직금도 소득이죠. 그래서 퇴직금도 소득세 뺍니다. 그러면 예수금 얼마 해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지금 어디서 지급하는 거예요? 외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죠? 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모두 해야 되겠어요? 원천 징수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의 85% 이상의 많은 기업들이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회사도 아직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보편적으로 회사 직원 몇 명 이상 되는 회사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 반드시 예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규모 안 되는 회사들은 아직도 회사에서 퇴직금들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 1급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예치하는 퇴직연금이라는 거 두 가지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확정급여형 보통 DB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얘는 DC라고 불렀었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구분하는 거. 자금의 운용 지시를 누가 하느냐.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한다. 그래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보낼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규정으로 썼었죠. 확정기여형인 경우는 얘는 운용지시를 직원들이 직접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낼 때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더 이상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이렇게까지 설명한 게 지난번 회계 1급 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 예치할 때 쓰는 계정이 뭔지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자, 근데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얘 퇴사할 때도 회계 처리할 줄 아냐고 물어봐요. 이제는 퇴사할 때 우선 간단하게 여기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 보낼 때 보편적으로 100%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직원 퇴사할 때는 금융기관에다가 얘기해줘요. 그리고 확정 기여형은 직원들한테 거기 자기 계좌로 다 개설해준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난 벌써 통장도 있고 돈도 들어와 있어. 다만 퇴사하기 전에는 이 돈을 뺐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알려주면 누구누구 퇴사했다고 금융기관에서 바로 돈 보내주겠죠. 근데 그 돈 보내주는 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회사에 들어가 있는 퇴직연금이니까 이걸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즉 IRP로 연계해서 넘겨드릴까요? 아니면 일시불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 본단 말이죠. 그럼 뭐 대부분은 놔두면 그냥 자기 개인 퇴직연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직원들이 퇴사할 때도 별도로 분기가 있다 없다? 분기가 없어요. 비용 처리하고 끝내서 다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여기 확정급여형은 회계 처리를 갖다가 두 가지를 해요. 어떻게 두 가지를 하게 되느냐면, 첫 번째 퇴직금을 추계할 때 여기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산하는 것처럼 사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중에서 외부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는 금액이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100%다 보낼 수도 있고요. 80%만 보낼 수도 있고 뭐 등등 퍼센테이지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직원들한테 실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은 총 15,000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외부 금융기관에는 지금 얼마만 들어가 있어요? 10,000원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부는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퇴직금은 절대로 회사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누구한테만 지급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만 지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지금 여기 퇴사자의 여기 퇴직금이 만약에 12,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지금 회사에서는 부채로 해놨던 것 중에서 직원이 퇴사하니까 12,000원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융기관에서도 이 사람의 해당되는 만큼 그게 10,000원이었다고 치면 10,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주겠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예수금하고 나머지 차입금액 2,000원에 대해서 여기 예수금 원천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차액을 갖다가 보통예금으로 회사에서 나머지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000원 딱 찾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세무 2급에서 여기 퇴직연금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도 어디서 확정급여형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여기 회계 처리해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감소하고요. 퇴사자한테 지급해야 되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도 감소한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돈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요, 보편적으로 지금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돈 얌전히 금고에다 넣어놓기만 해야 될까요? 운용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운용하라 그랬잖아. 근데 운용해 주는데 공짜로 해줄까요? 수수료 달라 그럴까요? 달라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수수료도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운용하게 되면 이자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자가 특히나 그 운용 지시를 회사가 하는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걔를 기정 차변에 뭐가 증가한 걸로 표시해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증가한 걸로 표시하라고 그러고,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기억하려면 그냥 또 다른 예금 통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통장에 뭐 직원들 퇴직금만 넣어놨을 뿐이에요. 그 통장의 이름이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통장이라고 기억하면 이자 발생했을 때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가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부채가 이만큼 있다고 기록해 놨다가 그다음에 여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돈 이만큼 넣어놨어요. 그럼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줘야 될 부채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회계 처리가 지금 여기 그랬어. 퇴사할 때 사면에 퇴직연금 운용자 퇴직연금 급여 충당부채 빠지는 거고, 운용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써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또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여기 교재에서는 65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지금 퇴직연금하고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뭐까지 해드린 거예요? 퇴직연금까지 연결시켜서 지난번에 배웠던 거, 또 세무이급에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까지 설명을 다 해드린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 개정은 마무리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건데요. 왜 녹화를 갖다 지금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녹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지우고요. 다음 파트가 아까 제가 기록해놨던 자본계정이에요. 자본계정은 제가 회계 1급 배우면서부터 반드시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 번 강조했었죠. 그리고 이 계정 과목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죠? 자, 그 대신 질문만 지금 해볼게요. 지금 이 자본계정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안 해고 넘어가도 돼요. 손. 뭐야. 손이 없어서 못 드는 거예요? 발로 할까요, 그러면? 다시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자본계정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이익잉여금, 여러분이 세무이급에서의 시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계정은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 확인만 내일 한번 잠깐 해보고,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정이 되면 회계 처리하고 납부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급하는 것들 그거만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69페이지서부터 그 설명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고요. 내일 다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수익 비용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 2급에 포함되어 있는 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재무회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보니까 사실상 저도 알기는 해요. 여기 여러분 지금 수업 받으신 분 중에서 반 이상은 굳이 자본기종 또 설명 안 들어도 충분하다. 왜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긴 하겠는데 우리 진도 마무리 짓는 게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설명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내일 계정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앞에서 또 다 설명해드렸던 거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한 거 처분 과정 설명하고 진도 끝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아직 녹화는 자본은 내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지.